우리가 돈을 버는 수익은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는데 노동 수익이 있고 자본 수익이 있어요. 노동 수익은 내가 일해서 버는 돈, 월급을 예를 들 수 있고 자본 수익은 돈이 일해서 버는 돈. 다시 말하면 채권, 주식, 부동산, 원자재 같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가 오르고 가격이 올랐을 때 얻는 차익을 자본 수익이라고 해요. 노동 수익은 우리가 학교에서 노동력이나 기술력을 배우면 그것을 이용해서 버는 것을 노동 수익이라고 하고, 자본 수익은 독학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금융 지식을 통해서 얻게 돼요. 또 노동 수익은 우리가 은퇴를 하거나 해고를 했을 때 사라져요. 하지만 자본 수익은 은퇴가 없고 우리가 이러한 자산들을 팔거나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2025년까지 61%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로봇화가 되면 이 속도는 더 빠르게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결국 은퇴를 더 앞당기고 해고를 많이 늘리는 결과를 가져와요. 자본 수익의 입장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회사에 이런 주식이 있겠죠. 이런 것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노동 수익은 감소를 하고 노동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이 구조가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기대 수명이 연장되기 때문이에요. 의학이랑 유전공학에 의해서 암이나 유전병, 지금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면, 지금 현재는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142세 시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건 실제로 2015년에 타임 매거진에서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유전공학이고, ARK의 캐시우드한테 제2의 테슬라가 뭐가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유전공학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유전공학이 관심을 많이 받고 투자를 많이 받는다면 기대 수명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어요. 한국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1위예요. 그 원인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에요. 이것도 세계 1위인데 2위가 호주로 30 몇 %고 일본이 3위인데 19%, 평균적으로 봤을 때 17% 정도의 빈곤율을 갖는데, 이 빈곤이라는 의미가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한국에 사는 60, 70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다는 건데 그것이 돈이 없어서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의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수익의 구조로 돌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60세에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본 수익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대 수명이 계속 연장이 되고 있고 노동 수익이 60세까지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본 수익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것은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자, 그렇다면 기대 수명이 연장되는 것이 좋은 소식일까요? 이러한 자산들이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수익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최대한 어릴 때부터 이러한 자산들로 옮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자산에 투자하는 근본적인 이유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의 룰을 알아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밑에 EBS 다큐멘터리를 링크를 걸어놨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기초 지식이니까 꼭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금리는 쉽게 말하면 이자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엄청 낮췄어요. 한국은 0.5%, 미국은 0.25%로 낮췄는데, 금리가 낮으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어서 시장의 돈은 통화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그 자산들 중에서도 주식, 부동산의 매력도가 크게 상승합니다. 한국의 예금 금리를 보면 계속 떨어져요. 돈의 가치도 계속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예금만 해도 돈을 불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금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요. 이런 저금리 상황에서는 예금에서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더 매력 있는 자산으로 돈이 이동을 합니다. 양적 완화는 다큐멘터리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바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프린팅하고 더 팽창하는 순환 구조를 말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이 찍어낸 M1 통화량이 70%가 넘어요. 2008년 서프라임 모티지 때는 20%였는데 말도 안 되게 찍어낸 거예요. 미국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이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히 이야기할게요. 아무튼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저금리와 같은 이유로 통화량이 많아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자산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복리의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매년 물가 상승률을 2%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산은 바이러스가 없고 페드가 70%의 돈을 찍어내지 않았을 때의 수치입니다. 새로 찍어낸 돈이 70%가 넘는 지금은 화폐 가치가 보이시는 이 숫자들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저금리와 양적 완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자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 구조적인 이유예요. 다음 시간에는 무제한 양적 완화, 기축통화, 그리고 미국의 자본주의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한국은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 가계소득은 그대로인데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가 나타나요.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누가 웃을까요?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아닐 거예요. 가계소득은 거의 변함이 없으니까요. 이때 이익을 보는 곳은 기업의 주주들입니다. 주식 투자는 기업의 이익을 공유해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 상승과 배당으로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이익이 생겨요. 그럼 한국 기업들의 주주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은 외국인이 50% 이상, 그리고 한국 주요 은행들도 60% 정도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해서 한국 국민들이 그 이익을 누리려면 한국 국민들이 한국 기업의 주주가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한국 기업들의 경제 주권을 외국인으로부터 다시 되찾는 거예요. 특히 한국 경제 위기나 IMF 때 외국인들이 헐값에 한국 기업들의 주식을 샀어요.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데 지금도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기업 주식을 헐값에 사들여서 미래 이익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은 예전만큼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무력으로 원하는 것을 빼앗았는데 지금은 그들의 자본주의 전략을 이용해서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약한 나라들의 자본을 착취할 수 있으니까요. 강대국의 수탈을 위한 자본주의 전략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제한 양적 완화랑 기축통화예요. 이전의 영상에서 설명드린 양적 완화를 무제한으로 늘리는 것을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요. 지금은 미국이랑 일본만 하고 있어요. 그 이외의 나라들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행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서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일본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허락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일본을 먼저 테스트해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켜보고 망하지 않으면 미국도 따라하겠다는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그 결과 일본은 망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은 미국도 일본과 함께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행하고 있어요. 앞에서 배웠듯이 양적 완화는 돈을 프린팅하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프린팅한 돈 쪼가리로 미국과 일본은 다른 나라들의 자본을 빼앗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이 힘들게 만든 반도체, 농산물, 혹은 채권,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들을 미국이나 일본이 프린팅한 종이랑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인 금융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 공부를 해야 하고 학교에서 금융 공부를 안 시킨다면 본인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금융 공부를 해야 돼요. 금융 지식이 없다는 말은 전쟁 중에 방패와 칼이 없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이 저렇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는데 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에요. 일본엔도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시장에서 기축통화처럼 인정을 받기 때문이에요. 기축통화는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때 사용되는 통화를 말해요. 예를 들면 한국이 사우디에 석유를 사려면 미국 달러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국제 거래를 하려면 미국 달러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페드가 미국 달러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도 미국 달러가 폭락하지 않아요. 미국은 이렇게 강력한 기축통화의 패권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 달러에 반항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무력으로 강력하게 제압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전쟁이 없는데도 미국이 압도적인 국방력을 유지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금융주식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세상을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기에 서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것이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이 이미 바로 눈앞에 다가왔어요. 또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에너지 전환의 흐름 속에 있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한번 그려봐야 돼요. 그리고 그 새로워진 미래의 산업과 기업에 투자하는 건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새로운 기회이고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미래지향적 가치예요. 그럼 미래의 혁신을 가져올 산업들을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먼저 에너지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에너지는 세계 경제 패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10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은 지금의 애플이 아니라 석유 회사인 엑슨모빌이었어요. 그만큼 세계적으로 에너지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으로 바뀌는 에너지 산업의 전환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적인 요소예요.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그다지 기대를 못 받던 테슬라가 1년 만에 시가총액 5위를 달성한 것도 탄소 중립과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그 흐름이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인공지능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제가 그리는 가까운 미래 인공지능은 일단 인간보다 뛰어난 게 연산이랑 기억력이니까 숫자를 활용하는 공학 분야에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의 눈이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을 거예요. 인공지능이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사람이 말로 하는 모든 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되고 서비스업의 구조에도 많은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기에 5G랑 로보틱스가 등장하면 사람이 물리적으로 생산했던 모든 일들을 대체하게 될 거예요. 모든 공장과 창고가 자동화가 될 거고 배달이나 운송도 자동화 로봇이 대체하게 될 거예요. IoT는 사물 인터넷인데 모든 사물에 인터넷 네트워크가 연결됐다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사물에 5G 인터넷이 연결돼서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하게 되고 자동차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돼요. 또 집에 있는 냉장고는 스마트해져서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이미지 센서로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온도와 습도를 알아서 조절해요. 또 없어진 재료들을 파악해서 온라인으로 알아서 주문을 해요. 집에 있는 스마트 거울을 쳐다보면 본인의 얼굴을 인식하고 피부의 상태를 분석해요. 그리고 그날의 온도와 습도를 파악해서 그에 최적화된 맞춤 로션을 만들어줘요. 집에 있는 스마트 변기는 우리의 소변과 대변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우리의 건강 상태를 매 순간 파악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요. 변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병원에 가라고 알려줘요. 이렇게 모든 사물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모든 사물에 인공지능과 인터넷이 연결되는 세상을 살게 될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사물에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고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 쇼핑이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쇼핑이 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이커머스는 거의 치킨 게임이 끝난 상태예요. 우리가 이미 게임의 승자들을 잘 알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미 커질 만큼 커진 기업들이에요. 하지만 이커머스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거예요. 클라우드 시장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의 양이 더 많아질수록 시장이 더 커질 거예요. 의료 산업도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을 것 같아요.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화폐가 생기고 그로 인해 새로운 핀테크 산업이 생겨서 시장이 커지고 있어요. 그 밖에도 3D 프린팅, 우주산업, 메타버스 같은 미래 혁신을 가져올 산업들이 많이 있어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번 바이러스 영향으로 친환경,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이 인류의 환경 파괴에 의해 발생했기 때문에 친환경과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바이러스로 우리가 서로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됐어요. 친환경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인사이트를 얻으시려면 고태봉 센터장님의 영상을 추천드려요. 그 영상은 밑에 링크를 걸었고 그 영상 앞부분에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를 이야기했고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시대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봤어요. 감사합니다. 자산에 투자를 하는 마지막 이유는 이 질문에서 시작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금융 지식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 가능한가?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어요. 1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금융 지식을 쌓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하고 집중하는데 최적화된 환경이었어요. 이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이게 나와 우리 가족의 생존 문제로 직결되다 보니까 공부가 멈춰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공부해서 만든 금융 지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고 제 포트폴리오가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어요.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물론 시장이 워낙 강세장이고 유동성이 풍부한 덕분이지만 경제적 자유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금을 자산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노동 수익을 대체할 수 있겠구나. 은퇴 후에 굶주리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알려서 우리의 미래가 빈곤율 50%의 우울하고 처참한 미래가 아니라 조금이나마 밝고 희망찬 미래로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미래의 모습에 투자를 해서 인류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자본주의를 사는 한 사람으로서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국에 전문적인 애널리스트 분들도 많은데 저 같은 사람이 왜 직접 영상을 만드냐면 먼저 애널리스트 분들은 개인 투자자가 아니고 기관 투자자의 입장이에요. 기관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와 주식을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기관들은 큰 돈을 굴리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해야 하고 자산 배분이 철저해요. 하지만 비교적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자산 배분보다 선택과 집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개인 투자자가 애널리스트 분들의 전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그분들의 말에 따르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또 애널리스트 분들은 직업적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의 심리적인 불안함을 공감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저의 고민과 생각을 경험을 바탕으로 주식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의 주식 투자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익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자신만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애널리스트 분들 리포트나 영상을 많이 보면서 느낀 건데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 주식에 대한 철학보다 돈 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우리가 사는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많은 과학자들이 인류가 7년 안에 이산화탄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는 멸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저의 투자 철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리백 같은 친환경적인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고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투자하기 전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 산업, 사업 확장성, 시장의 확장성, 모멘텀, 매니지먼트 팀, CEO, 재무제표, 애널리스트 의견, 주식 친화적인 정책, 정부와의 관계 같은 개별 기업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겠지요. 정리하면 제가 바라는 인류의 미래를 그려봤을 때 친환경적인 미래가 됐으면 좋겠고 인류가 가능하면 아름다운 이 행성에서 오래 생존하기를 바라는 근본적인 저의 바람과 철학을 반영하는 하나의 방식이 주식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자신만의 철학 없이 단지 요즘 돈의 흐름이 친환경 산업으로 쏠린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단지 돈 넣고 돈 먹기에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정체성과 철학이 없는 주식 투자는 오래 가지도 못할 뿐더러 쉽게 흔들리는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한 사람의 젊은 투자자로서 주식을 대하는 태도와 철학을 공유하는 것이 저의 영상의 하나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주제로 들어가서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왜 자산에 투자해야 하는지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